네, 안녕하십니까. 약간 밖에 제목은 조금 다르게 돼 있어서 혼란스러웠을 것 같긴 한데, 오늘 AI와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한 기업 간 데이터 보안 전략이라는 재미있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 경력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삼성전자에서 오래 커리어를 가졌고, 거기서 이제 IoT나 이런, 또 신사업들을 하다가 그게 이어져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KC 인더스트리얼에서 좀 하고, 최근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조 분야의, 에그제큐티브 테크놀로지 파트너로서, 어떤 C레벨 인게이지나 그 다음에 전략, 제조의 전략 이런 것들 했고요. 이 당시에 이제 디지털 전환,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관련한 다양한 어떤 강연도 하고 여러 가지 인게이지 과제들도 진행했었습니다. 그 역할을 이어서 현재는 누빅스라는 신생법인이 만들어졌고 그때 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조금 더 지금 잘 될 것 같다라는 관점하에서 회사가 만들어진 거고요. 오늘 잠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제조 분야의 그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계속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좀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개념이 이제 모호하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어떤 게 디지털 전환인가를 좀 정확하게 정의를 못하기 때문에 가트너를 포함해서 이거를 좀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디지털과 관련돼서 세 가지의 용어를 보통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 설명드릴 디지털화나 디지털라이제이션 이 두 가지를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진 않고 마지막 세 번째 디지털 전환을 우리가 얘기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거라서 앞에 있는 두 개념에 대해서 먼저 정의들을 하는데 첫 번째 디지털화, 디지타이제이션은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아날로그 기술들이 디지털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게 이제 2000년 부근에 일어났던 일들이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음원, 아날로그 방식의 다양한 것들이 음원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다 디지털화가 됐습니다. 이게 2000년대 초반쯤에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났던 일이고요. 이거를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또 시기가 또 지나갔는데 이게 2000년 내 중반 이때를 지나면서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다양한 콘텐츠가 이제 디지털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고 나니까 이 디지털을 활용해서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게 생기면서 세상에 좀 변화가 일어난 거고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던 다양한 음반이나 이 콘텐츠들이 이제 디지털화가 됐으니까 온라인으로 스트리밍을 통해서 음악이나 다양한 것들이 서비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뀐 거, 이런 걸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이제 또 용어를 붙였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디지털 전환은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디지털 전환을 얘기할 때 이제 가트너나 이런 데서 다 정의하는 부분은 요즘 말하는 디지털 전환은 핵심은 이제 데이터다. 결국은 앞에 있는 다양한 디지털화하거나 디지털화된 거를 활용한 거 이런 것들을 일부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고도 디지털 전환을 얘기하는데 디지털 전환이라고 회사가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거기에 이제 AI가 접목돼야만 디지털 전환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들을 했죠.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AI가 디지털 전환 핵심이다. 이렇게 또 기업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예가 이제 밑에 있는 것처럼 스트리밍을 통해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했던 과거 방식이 이제 스포티파이나 유튜브 이런 거에서는 아시다시피 알고리즘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고 그렇게 한 거는 소비자의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고 그걸 이제 학습한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더 나은 통찰력과 가치를 제공한다. 그런 측면에서 회사의 디지털 전환도 결국 요거를 포함해야 디지털 전환이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예들을 몇 가지를 하면은 입출문 시스템, 그러니까 회사 안에 여러 시스템들이 생산, 영업, 구매 모든 분야가 다 디지털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예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입출문 시스템도 디지털 전환을 거친다. 첫 번째로 예전 방식은 이제 출근했을 때 회사 시스템에다 입력한다. 이거는
이거는 아날로그라고 하긴 어렵지만 거의 아날로그에 가깝죠. 왜냐하면 사람이 입력하는 거니까 입력한 사람의 정확도를 믿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디지털에 가깝게 만들려고 한 게 요즘 뭐 다들 쓰시는 이제 태깅을 네임 RFID 카드를 통해서 태깅을 하면 태깅하는 순간 정보가 이제 시스템으로 올라가니까 사람이 여기 위변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지는 건 맞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디지털 전환의 진일보 가까워진 거긴 한데 이게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앞에 설명한 디지털 전환의 정의는 아니고 그래서 요즘 이제 입출문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면 특별히 태깅을 하는 요구 조건도 필요 없이 들어가면서 카메라가 그 사람을 찍고 인식해서 직원이면 문이 열리는. 그래서 앞에 있는 태깅은 직원 남의 태그를 찍는다 했을 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이 오른쪽과 같이 이미지를 분석한 AI 머신러닝이 돌아간다라고 치면은 이거 자체는 유변조가 거의 불가능하겠죠. 이런 관점으로 가는 게 디지털 전환의 방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페이스 레커그니션이나 이런 게 되려고 하면 결국은 센서, 데이터를 보내주는 IoT, 저장하는 빅데이터, 그리고 머신러닝을 통한 AI 알고리즘들이 다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 안에 있는 모든 업무들이 이와 같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을 하게 되면 사람의 손이 들어가지 않고 훨씬 더 시스템에 의해서 더 잘 운영이 될 거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예를 들면 설비의 예지 정비라든지 수율 예측이라든지 공장의 운영의 최적화, OEE 최적화라든지 다 데이터 기반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돌려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기반에 클라우드의 어떤 기술을 사용해야 됩니다라고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화두를 던지고 많은 기업들이 또 이렇게 적용을 해왔습니다. 이건 최근까지의 트렌드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핵심 전략이 됐죠. 그래서 웬만한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 팀, DT 팀, DX 팀 이런 것들 만들어 가지고 바로 이렇게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이냐, 모은 데이터를 또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이런 혁신을 할 것이냐를 계속 아젠다를 삼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떨까? 이거는 이제 좀 마음 아픈 얘기이긴 하지만 일단 AI 관점에서는 좀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2021년까지 한창 디지털 전환 붐이 일어났을 때 가트너의 하이프 커브에는 여전히 그래도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하이프를 지나긴 했지만 좀 위치는 했었고요. 근데 최근에 1년 만에 하이프 커브에 거의 밑단으로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딥러닝. 이게 관심도가 거의 낮아졌다는 거죠. 근데 어떤 기술이든 간에 하이프를 지나서 낮아짐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범용으로 넘어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인정해야 될 거는 최근에 이제 딥러닝이나 이런 AI가 일단 하이프를 지나서 바닥에 내려왔다. 이거는 이제 인정해야 될 부분 같고. 이거를 이제 입증하는 게 지지난주, 3주 전인가요? 제가 하노버 페어에 갔다 왔는데, 하노버 페어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다 디지털 전환, 제조의 디지털 전환에서 AI 이런 게 굉장히 화두였는데, 요번에 갔는데 엄청난 양의 데모들이 있었는데 AI는 굉장히 없었어요. 일단은 AI를 홍보하는 것도 줄었고, 그리고 AI를 한다라는 쪽에 몰리는 사람도 적었고, 그래서 실제로 AI로 나갔던 업체들이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1년 만에 분위기가 바뀌나. 근데 제가 봤을 때 바뀌는 거는 이 커브에서도 이미 전조 증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가 또 불황의 시작이니까 이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디스커션을 해보고 싶어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확연히 낮아지는 거는 요즘의 추세라는 거는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제 AI나 AI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이 이렇게 하이프가 꺼지고 있을 것이냐, 있는가?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데이터 자체를, 좀 양질의 데이터를 모으기 좀 어렵고, 양질의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거죠. 여기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있지만 이유에서 왜 AI가 안 되느냐 했을 때 기술 부족, 데이터 부족, 데이터 품질 부족 이런 것들이 거의 머저리티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데이터 문제가 좀 헤드에이크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기업들이 좀 깨닫기 시작하는 건데
이게 그 AI 머신러닝이라는 게 예전에 설치형 소프트웨어와 달리 한 번 투자하고 딱 끝나면 너무 좋은데 다들 아시잖아요. 이거는 지속적인,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MLOps라는 표현을 쓰지만 계속 DevOps처럼 데이터를 계속 새로운 데이터가 오면 계속 훈련해서 모델을 만들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낙후되는 거 점점.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돼야 된다라는 걸 옛날에는 이제 얘기를 드리면 참신한 얘기고 뭐 우리 회사도 이래야지 이런 생각을 하셨지만 점점점 경영층 입장에서는 밑빠진 독처럼 계속 들어가는 거냐.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응용의 한계인데 그렇게 기업이 생각하게 되는 이유인데 그동안 이제 뭐 다양한 분야도 있지만 기업체에서 AI를 받아들일 때 어떤 응용을 할 거냐 했을 때 주로 이런 류의 얘기들을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 뭐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재고를 줄일 수가 있겠고 그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최적화된 운영을 통해서 SCM의 구매의 정확도, SCM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어서 이것도 다 이제 데이터 기반의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구축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고 검사 방법도 그다음에 설비 고장도 예측하고 뭐 이런 약간의 이제 팬시한 피처들을 제시를 해드리고 실제 이런 류의 POC라든지 개발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은 문제점이 이런 것들이 nice to have라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했을 때 생존의 위협을 주는 그런 항목들은 아니고 지금보다 조금 더 효율이 낮아진다라는 nice to have니까 불황기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냐라는 관점에서 호황기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인데 약간의 불황이 오니까 이제 좀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상황인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기업이 투자를 꺼리기 시작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막 이런 예측 정확도를 갑자기 90% 이상을 올렸다 하면은 그 바로 효과가 나타나죠. 처음에는 보여지긴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베이스라인이 되고 그 다음부터도 계속 올라갈 거냐?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유지하게 되는 거죠. 많은 경우는. 근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데이터 조직과 그거를 학습하는 조직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회사가 느낄 때는 콜센터화가 된다라는 느낌을 계속 갖게 되는 거죠. 이거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불황이 되면서 피하기 어려운 이런 요소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이프가 꺼지고 점점 기대치가 낮아진 데는 이런 백그라운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서 기업이 이제 어답션을 키울 수 있을 거냐 이런 관점을 좀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일단은 확대하기 위해서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예, 계속 예전처럼 이걸 하면 효율이 좋아져야 해서 뭐 좀씩 올라가는 이런 거 가지고는 말씀드린 대로 디펜스가 좀 어렵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투자를 지금은 하기 어렵다 이렇게 뒤로 미루기가 쉬우니까 안 하면 안 되는 항목이 뭐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전달드릴 게 결국은 규제 대응. 이 규제는 잘 안 하면 퇴출이고 안 하면 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규제 대응에 대한 부분들 관심을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AI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응용을 좀 머스트헤브로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또 전달해 드릴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데이터의 수집 비용, 활용 비용을 낮출 거냐 이런 어떤 공통의 데이터 공유 환경 기업체 간에 여러 가지 모아진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AI 관점에서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생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규제 이슈에 대해, 규제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나마 이번에 하노버 페어 3주 전에 갔을 때, 가장 화두가 된 AI를 대체했던 이슈가 바로 글로벌 규제. 그리고 글로벌 규제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환경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게 가장 화두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EU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차근차근 로드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4년 내년을 시작으로 해서 각 제품별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신고하게 되는 걸 시작으로 해서 그 신고된 양에 맞춰서 퇴출하거나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게 착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것처럼 배터리 레귤레이션, 이거는 이제 EU에 수출되는 배터리는 내년부터는 제품 하나에 얼마만큼의 CO2가 생겼는지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CBAM은 신문에도 많이 나왔지만 올해 10월부터 6가지 업종에 대해서, 그리고 이 업종은 2035년까지 전 업종으로 확대가 될 예정이고, 각각의 업종의 탄소 배출량을 신고하고 그 배출량이 어느 기준 이상이 되면 세금을 2026년부터 탄소세를 매긴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상당히 심각한 얘기예요. 1, 2년,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때부터 이제 돈으로 메꾸겠다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는 생소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굉장히 화두가 될 얘기예요. 이거는 수출하는 제품 하나하나마다 여권처럼 디지털 정보를 붙여서 수출해야 되는데, 그 디지털 정보 안에는 탄소뿐 아니라 원산지 이력, 재활용 비율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이거를 포함하라는 이유가 이거 재활용 비율이 얼마 이하면 뭐 세금을 물리든지 이거 다 연결시키겠다는 큰 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4년, 26년 뭐 이렇게 로드맵을 가진 이유는 뭐냐면 이때까지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EU에서는. 그래서 디지털 솔루션, 측정하는 거, 관리하는 솔루션을 다 준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 산업 영역에 걸쳐서 이런 핑계는 이제 환경 관련 규제이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블록 경제화가 되면서 EU 쪽에 공장을 세우든지 뭐 이런 거를 더 유도하는 측면이라서 뒤로 가지는 않을 거고, 점점점 이 규제의 반은 높아질 거라는 게 다 전문가들의 예측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런 데이터들이 예를 들면 세금이라든지 혹은 배터리 같으면은 뭐 퇴출, 어느 이상 탄소를 발생한 건 퇴출 뭐 이렇게 되니까 사실 기업의 생존원과 연결이 되는데 굉장히 민감한 이슈라서, 데이터는 맨 밑에 있는 것처럼 부정확한 데이터는 이제 받지 않을 거다. 정확한 실제 생산에서 야기된 데이터 기준으로 정확하게 제출해라. 뭐 이렇게 강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솔루션을 빨리 구축하고 제시를 해야 된다. 이거는 거듭 말씀드린 머스트해브의 아이템이 됩니다. 그래서 생존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EU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신고하는 책임, 이 수치에 대한 정확도는 누가 그러면 책임질 거냐? 과거에는 이 책임지는 거에 대해서 수출업체가 내 협력업체 데이터까지 모아서 다 책임지기는 어렵다. 뭐 1차 벤더 정도만 아는데 2차, 3차까지 내가 어떻게 아냐 했을 때 대체로 유예해 주는 분위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는 업체까지만, 협력업체까지만 책임을 져라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이제 EU나 이런 데 나오는 규제의 핵심은 모든 건 다 수출업체가 진다. 뭐 인증하는 책임이라든지 공급망을 실사하는 책임까지도 다 수출하는 기업이 져야 된다는 거라서, 이거는 수출의 범위, 우리 재벌 기업 포함해서 수출하는 업체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온실가스 같은 CO2 같은 경우에는 배출을 하는 어떤 범위를 스콥 1, 2, 3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스콥 1은 내가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거, 스콥 2는 내가 간접적으로 배출하는 거. 그래서 스콥 1, 2는 그냥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잘 측정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고, 스콥 3는 내 영역 바깥에서 나오는 거, 협력업체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스콥 3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책임을 수출업체가 진다라고 했을 때는 자기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스콥 1, 2 외에 공급망 전체에서 나오는 스콥 3까지 포함해야 100%의 데이터를 신고할 수가 있고, 이 데이터의 정확성은 결국 신고하는 회사가 다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현황을 보면은 이거는 뭐 그냥 평균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밸류체인을 거쳐서, 그러니까 공급망을 거쳐서 점점점 이제 최종 수출 제품까지 올 때 최종 수출 기업이 실제로 발생하는 환경 요인은 10에서 20%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다 스콥 3라고 표현하는 협력업체나 밑단에서 다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EU에 수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스콥 3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좀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요. 근데 이거는 공시 자료인데, LG
뭐 LG 디스플레이의 공시 자료입니다. LG 디스플레이에 구글링하면 나오는 공시 자료에 보면 이 현실을 얘기하는 건데, 대기업에서 스콥 1하고 스콥 2는 연도별로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들을 하고, 이건 자체 내에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서 신고하면 되니까. 근데 스콥 3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낮은 수준의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스콥 3에서 발생하는 게 적어서가 아니라 수집 자체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실제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대기업들이 당장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과거 방식처럼 이렇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설치형 전산실에 광범위한 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협력업체들의 데이터를 다 끌어다가 다 분석해가지고 제출하는 옛날 방식의 어떤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해왔는데 잘 안 되고 실패를 했는데, 뭐 일단 대기업이 갖게 되는 어떤 비용 부담, 소프트웨어 인증 이슈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가장 실패한 이유가 저 협력업체가 민감한 데이터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규제 당국에서는 공장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배출량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라, 과거처럼 부정확한 데이터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만족시키려면 협력사에 공장의 생산 데이터라든지 에너지 데이터를 직접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거를 허용해 줄 수 있는 협력업체가 거의 없다. 뭐 이런 관점에서 이런 방식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의 그동안 했던 방식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럽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는 저 방식 하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을 때, 유럽은 이미 기업 간의 데이터를 호환시켜야 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 규제를 만족시키려면 이거를 규제와 함께 같이 구축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9년부터 가이아 X라는 프레임워크를 이제 약간 정치적인 프레임워크인데 만드는데, 이거는 빨간색의 저 인프라하고 파란색의 데이터를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인프라에 매이지 않는 클라우드나 이런 인프라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데이터나 서비스 생태계가 생길 수 있도록 만드는 큰 전략적 방향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가이아 X의 가이아 X가 만들기 시작한 부분이고요. 가이아 X는 약간의 정치적인 어떤 선언부터 시작했지만, 전체적인 스트럭처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왼쪽처럼 어떤 분야에 이렇게 어떤 데이터나 그 서비스를 독립시킬 거냐, 그리고 독립시켜서 뭘 할 거냐, 그거를 이제 EU에서는 데이터 스페이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각각 밸류 체인별로 기업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여러 가지 응용을 만들 수 있다. 뭐 규제 대응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다 왼쪽처럼 다 기획을 하고요. 오른쪽에 테크니컬 임플리멘테이션 쪽에서는 그걸 하기 위한 기술을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기술들을 표준화하고 개발을 했고, 그러면서 그 수준을 보면서 가운데 레귤레이션이라고 써 있는데, 그 앞에서 설명드린 뭐 몇 년도에 무슨 규제 뭐 이런 거 나온 게 그거에 맞춰가지고 규제의 스케줄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술 준비를 같이 해가고 기술 준비에 맞춰서 규제까지 준비해가고 있다. 이게 이제 EU가 무서운 점이고, 그래서 그렇게 착착 준비를 해가고 있고요. 그걸 한 게, 아까 기술을 준비한 게 파란색의 왼쪽에 네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밑에 두 가지가 인프라, 뭐 클라우드를 포함한 인프라 쪽이고, 위에는 서비스인데, 그 중간에 하늘색을 만들고 표준화를 한 게 앞에서 기술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데이터 쉐어링 인프라스트럭처를 이렇게 만들었고, 이 데이터 쉐어링 인프라스트럭처가 뒤에 설명드릴 데이터 메타 모델이라는 AAS랑 그 다음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커넥터인 EDC라는 두 가지의 표준 기술로서 나타났고, 그 기술을 착착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들고, 2021년에 카타나 X라는 걸 형성을 했어요. 이거는 자동차 산업의 밸류체인 기업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든 어떤 생태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많은 OEM 자동차의
빅3 OEM들 유럽에 있는 업체들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있는 협력 업체들이 다 포함이 되고 소프트웨어 업체들이나 다양한 업체들이 여기에 이제 생태계에 들어와서 자동차 산업의 밸류체인들을 형성을 하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건데 이 그림처럼 주고받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폭스바겐이 규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CO2 자동차 한 대당 CO2의 양을 측정을 해서 규제 당국에 낸다라고 치면 그게 이제 여기 있는 폭스바겐의 폭스바겐이죠. 그럼 그 협력업체들이 있고 또 다른 협력업체들도 있고 서로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는 개념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그 주고받을 때 보면 EDC라는 게 꽂혀져 있는 거 보실 텐데 그게 데이터를 호환할 수 있는 커넥터 이거를 EDC라는 이름으로 표준화를 시켰고 모든 업체는 이걸 끼면 서로 간에 주고받는다. 데이터 커넥터는 아시다시피 무수히 종류가 많고 더 성능 좋은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은 표준화를 시켰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오픈소스하고 표준화를 시켰다. 그리고 AAS의 메타 모델, 그러니까 표준화된 메타 모델을 갖고 있으면 어떤 기업이든 서로 데이터를 이해하면서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카테나 X 안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태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각각의 하청업체들은 자기 데이터를 보호를 하고 그 데이터를 처리해서 계산한 값, 예를 들면 CO2 값이든 원산지 값이든 뭐든 그 값만 고객한테 이제 EDC나 AAS라는 표준 기술을 통해서 보내주면 되니까 뭐 최종 고객 입장에서 부담 없이 데이터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EU의 방향이고 이 카테나 X가 2021년에 출범하고 지금 이제 글로벌로 확장을 시켜가는 단계라서 한국의 자동차 부품 업체한테도 EDC로 데이터를 보내라라는 요구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글로벌라이제이션 되면서 3년 안에 못 보내면 너네는 퇴출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거에 대응을 이제 해야 되는 단계가 됐고 생소한 기술을 갑자기 접하면서 힘들어하는 상황이 되고요. 이 모델이 좀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복잡하고 각각의 기업들이 어떻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처리를 하는지 AI를 가지고 처리하는지 이런 것들은 각각 기업의 몫인데 그 처리한 결과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누가 또 검증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복잡하긴 해요. 분권적이고 자유롭긴 한데 그게 현재 EU의 방향이고 자동차를 넘어서 전 업종으로 확산하겠다고 해서 올해 매니팩처링 X라는 이름으로 확대된 전략을 또 발표했습니다. 근데 개념은 비슷하게 AAS나 EDC라는 이 표준 기술을 활용해서 다른 업종도 밸류체인을 묶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하겠다는 거는 카테나 X의 자동차 산업 연합에서 하겠다는 게 넘버 1, 2가 CO2 그다음에 재활용 이것만 봐도 규제 대응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규제 대응한 응용을 만들겠다 이 판 위에서 그리고 대응을 하겠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아직은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움직임 자체도 못 느끼고 있다가 이제 곧 수출 규제 시점에 다가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우리도 대응해야 될 시점에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응용, 규제 대응 응용이 AI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은 응용이다. 이런 데서도 사업 기회를 찾으면 이거는 나이스 투 해브가 아니라 머스트 해브의 아이템이라서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VCP-X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진행 중인 유럽의 그런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데이터를 서로 기업 간을 호환할 수 있는 형태의 플랫폼을 꾸민 게 VCP-X고요. 밸류체인 플랫폼의 약자입니다. 그 VCP-X가 편하고 안전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이 위에서 다양한 SaaS 소프트웨어나 혹은 AI 기능들이 다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VCP-X를 만든 거는 유럽이 지향하고 있는 데이터 보호하고 안정성 이거는 기존에 한국에서 하던 모든 데이터를 다 받아서 처리하는 방식 대비 훨씬 더 안정적이고 협력업체가 참여하기 좋은 구조는 맞는데 말씀드린 대로 좀 복잡하고 협력업체마다 새로운 기술들을 다 탑재를 해야 되는 부담들 이런 것들이 늘 있어서 조금 어려운 방향이다. 그래서 속도와 편리성도 올려줘야겠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훨씬 더 빠르게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려면 공통된 데이터 호환 인프라를 클라우드상에 구축을 해놓고 뭐 모든 기업이 똑같은 걸 다 갖는 필요는 없다. 이걸 인프라로 구축해놓고 이걸 활용하는 구독형 SaaS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꾸며놓으면 기업들은 이 SaaS 소프트웨어를 구독만 함으로써
효과를 누리는 게 낫겠다라는 게 이제 VCPX의 기획 의도고요. 그래서 그림 자체는 요 클라우드 위에 표준 데이터 공유, 쉐어링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깔려 있습니다. 여기는 EDC나 AAS 같은 표준 기술을 인베드 시켜 놓은 거고, 그래서 구조 자체는 카테나X나 유러비안 구조나 똑같이 안전하게 기업 간에 공유를 하는 거고, 그걸 활용하는, 그 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스 소프트웨어들의 생태계가 저희 위에 얹어져 있습니다. 10여 개 되는 사스 업체들이 이 인프라를 활용해서 구축하겠다라고 이제 저희랑 협력하고 있고, 뭐 탄소를 추적하거나 품질 AI를 하거나 이런 업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이런 사스 소프트웨어를 구독만 함으로써 규제 대응과 다양한 어떤 데이터 공유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사스를 공통으로 같은 밸류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이 구독함으로써 데이터 공유하고 글로벌 규제가 가능하다라는 그림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안전하게 자기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필요한 데이터만 공유하는 구조, 사스 구조를 심플하게 하면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스 소프트웨어가 클라우드에 있고, 저희가 현재는 배터리 업체들하고 POC를 하고 있는 건데, 배터리 업체랑 그 협력 업체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구독을 하게 되면 협력 업체 데이터나 배터리 업체 데이터나 다 자기의 테넌트에 다 올라가게 되고요. 그 실시간 공장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처리하는 것들은 다 사스에서 진행이 돼서 그 테넌트 안에서 그 기업들이 다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를 들면 배터리 업체가 규제 당국에 제출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 LCA 값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그 데이터만 이 커넥터는 짙게 표현되어 있지만 AAS나 EDC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커넥터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카테나X가 주고받는 것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데이터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기업 간에 전달되는 똑같은 메커니즘이 사스 소프트웨어 안에 응축돼 있어서 각각의 기업들은 사스를 구독만 함으로써 똑같은 효과를 누리게 된다. 이게 이제 VCPX의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다양한 사스 소프트웨어들을 이런 대기업하고 협력업체들이 공동으로 구독을 하게 되면 그런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가 안전하게 공유되기 때문에 규제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가 쌓인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접 구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태계에 있는 사스 소프트웨어 구독을 통해서 데이터 호환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많은 대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특히 이 소프트웨어가 대기업이 만든 소프트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중립적인 효과를 갖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공동으로 구독한다라는 측면에서 협력업체의 어떤 노이즈도 없는 좋은 방안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VCPX를 쓰게 되면 장점이 이제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사스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 보수, 매몰 비용 이런 것이 안 들어가죠. 구독할 때만 사용량에 따라 돈을 내시고, 구독을 끊으면 매몰 비용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클라우드의 어떤 인프라를 쓰기 때문에 사용량이 늘어도 큰 부담 없이 대응이 되고, 글로벌한 인프라를 다 활용하기 때문에 해외 공장들 이런 데 대응도 쉽게 되고 확장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저희가 이 데이터 쉐어링 인프라를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 인프라화 했기 때문에 사스 소프트웨어 간에 데이터의 호환이 가능해요. 이게 AI 관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건데, 기존처럼 소프트웨어 안에 모든 쉐어링하는 것까지 원스톱으로 다 갖고 있다. 이거는 소프트웨어 측면에 좋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모든 소프트웨어마다 자기가 데이터 수집하는 인프라를 각각 또 다시 구축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생태계 안에 있으면 어떤 고객이 A라는 사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거를 메타데이터를 통해 알면 그 업체한테 데이터를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면 승인하는 순간 이 데이터를 가지고 또 옆에 있는 사스가 새로운 어떤 AI 응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 세 번 이중의 데이터를 호환할 필요가 없고, 생태계 안에 있는 데이터는 모두의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또 장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쉐어링 인프라를 이렇게
분리해 놨기 때문에 이 인프라랑 외부의 그 카테나 X와 같은 플랫폼 혹은 기업들하고 연동 테스트를 해놓으면 그 위에 올라 있는 사스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다양한 기업들은 자동으로 연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카테나 X 안에서도 1대1로 연동들을 하느라 보통 2에서 4개월씩 걸리는데 뭐 100개, 1000개, 10,000개 이렇게 연결해야 될 회사가 많아질수록 복잡도는 커질 텐데 그런 회사들이 사스 소프트웨어를 구독할 때 밑에 있는 이 인프라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이것만 컨펌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손쉽게 연동이 된다. 뭐 이거는 저희가 카테나 쪽에도 제안을 해서 앞으로 연동 서티피케이션을 받으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플랫폼으로 접근하면 훨씬 더 용이하게 확대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인증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효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3자 인증을 받아서 규제에 제출하는 데이터가 맞는지를 확인하라는 검증을 받으라는 게 이제 규제 당국의 요구인데 그러려면 지금 예를 들면 배터리 업체 밑에 하청 업체가 한 1,000개쯤 되고 자동차 밑에는 한 2만 개가 된다라고 쳤을 때 그 협력업체 하나하나마다 옛날 방식으로 왼쪽처럼 일일이 온사이트 가서 인증 업체가 뭐 TV 로드나 수드나 뭐 이런 업체들이 가서 인증서를 준다고 하면 시장은 굉장히 커서 좋겠지만 그런 인력도 없고 어려운 부분이 스케일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인증업체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VCPX처럼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그 활용하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인증업체도 관심이 많고 이 소프트웨어를 밸리데이션 함으로써 다수의 인증 효과를 내는 방법을 같이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앞으로 규제가 넓어질 때 그 효과적인 방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VCPX는 요약하면은 스콥 3 결국은 협력업체가 안전하게 자기 데이터를 올리고 민감한 데이터는 보호하면서 필요한 데이터만 공유할 수 있다. 이 논리 때문에 대기업이나 협력업체들이 부담 없이 구독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스콥 3 대응이 가능한 솔루션이다, 플랫폼이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려는 거는 규제, 탄소 배출 규제, 재활용 규제, 원산지 규제 뭐 이런 것처럼 밸류체인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야만 대응할 수 있는 규제에 또 최적화되어 있다. 이런 포인트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셀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현재는 배터리 쪽에서 배터리와 배터리 협력업체, 내년도에 있을 배터리 레귤레이션 규제 대응을 위해서 먼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긴 한데, 다양한 분야, 자동차, 뭐 철강, 계속적인, 요구사항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업종은 계속 확산돼 가고 있고요. 이런 업종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재벌 그룹들과 같이 공동으로 그룹사 안에 이제 횡전계를 어떻게 할 건지를 협의하는 전략적 협력 모델들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플랫폼 생태계인데 이제 시작이지만 그림상으로 봤을 때 확산될 수 있는 플랫폼 생태계라 많은 파트너들이 기대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제가 봤을 땐 이 위에서 AI가 꽃피우기도 더 쉬울 거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쉐어링 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AI 관점에서도 훨씬 유용한 플레이그라운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VCPX를 통해서 AI 생태계를 확대한다. AI 생태계를 확대하기 위해서 결국은 킬러 응용이 필요한데 오늘 제안드리는 거는 앞으로 몇 년간은 이제 규제 대응이 좀 더 킬러 응용이 될 것 같다. 디지털 전환보다는 이런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규제 대응을 할 때 기업 간 데이터 공유가 핵심이 될 거고 그 기반에 이제 VCPX와 같은 툴들이 생기고 있다. 뭐 이런 관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이메일 주소니까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협력이 필요하신 분 계시면은 나중에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많은 협력 포인트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여러분 모두 잘 큰 성공의 응용들을 많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